저것을 어떻게 쫓아내지? 개득 한마디가 제 고막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공짜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대박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사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물이라도 한 잔 마실까 싶어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온 순간 저는 안방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며느리 최지연의 목소리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틈 사이로 제 며느리의 목소리가 뱀처럼 기어 나왔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아니 깨시겠어. 뒤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제 평생을 바쳐 키워낸 아들 박성훈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잠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낼 방법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깨시면 어쩔 건데? 나 정말 지긋지긋해. 이 집구석 숨 막혀서 못 살겠다고.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가 저렇게 버티고 계시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 저 13억짜리 집 그냥 그림의 떡이라고. 당장 저것만 팔아도 13억. 우리 부부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남편의 숨결이 방 안 곳곳에 묻어있는 이 집, 그 집을 그림의 떡 저것이라고 부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시퍼런 탐욕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산소 공급이 끊긴 것처럼 폐가 쪼그라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거실장 모서리를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당신 말대로 어떻게 쫓아내? 방법이 없잖아. 우리 엄마잖아. 아들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망설임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래, 성훈아, 너라도 그러면 안 되지. 내 어미잖아. 엄마? 아직도 엄마 타령이야?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당신 회사 자금 막힌 건 생각 안 나? 이 집만 팔아도 우리 숨통이 트이는데 언제까지 저 늙은이 눈치만 보고 살 거냐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들의 마지막 양심마저 끊어내려는 듯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해? 내가 나가시라고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해? 왜 없어? 내가 다 알아봤어. 요양원 보내는 수밖에 없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 요양원. 그 세 글자가 제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던 곳, 저것들이 나를, 살아있는 이 어미를 그곳에 버릴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라며 제 손을 붙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이게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제발 늙은 어미가 꾸는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내면 당연히 안 가지. 어머니가 저렇게 정정하신데 그럼 어떻게 치매 있는 것처럼 하면 돼.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다 못해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평생 환자들을 돌보며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살아온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그러다 걸리면 어떡해? 아들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아니라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능하지. 요즘 병원에서도 본인 말보다 가족들 증언을 더 믿어. 특히 연세가 7순이 넘으셨잖아. 딱 치매 오기 좋은 나이 아니야? 우리가 일관되게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시다. 자꾸 깜빡하신다. 고 계속 얘기하면 의사도 믿을 수밖에 없어. 치매 초기 진단만 받으면 끝이야. 진단 받으면 그 다음은 그럼 요양원 보내기 쉬워. 긴급 받아서. 그리고 이게 오히려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전문 인력이 24시간 케어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어.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며느리의 말에 속이 뒤틀리고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것은 제 집을 탐내고 들어온 악귀였습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13억, 그깟 돈이 평생을 헌신해 키운 아들이
제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을 계획을 세우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그럼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지. 어머니가 요양원 들어가시면 등기 이전도 받아야지.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본대.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자 겸 후견인이 돼서 대신 결정할 수 있어. 며느리는 이미 법적인 부분까지 치밀하게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성훈 씨, 정신 차려. 이게 우리한테 온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이 집만 해결되면 당신 회사도 살고 우리도 이제 애 가질 수 있잖아. 어차피 어머니,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텐데 20년 동안 저러고 사실 거야? 우리 인생은 뭐가 되는데?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다오. 내 아들아,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대신 뒤탈없게 확실하게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리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네 발로 기어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방문에 등을 기댄 채 이불로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쫓아내지? 치매 있는 것처럼 하면 돼.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그 세 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밤새도록 난도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잔인한 밤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1살이 된 김숙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평생을 보건소 간호사로 근무하며 제 손으로 핏덩이 같은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며 청춘을 보냈습니다. 3년 전 저와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었습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박성훈이 하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나름 제 앞가림은 하고 사는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아들이라고 늘 자부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은 결혼한 지 8년이 넘도록 아이는 없었지만 싹싹하고 애교가 많아 저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가 너무도 컸던 저에게 1년 전 아들 내외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아버지 빈자리 저희가 채워드릴게요.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적적하게 계시는 거 저희가 더는 못 보겠어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며느리의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던 가슴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노년에 이런 효도를 받는구나 싶어 먼저 간 남편에게 미안할 정도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합가 후 며느리는 정말 급진했습니다. 철마다 비싼 경옥고를 지어다 바치고 주말이면 제 어깨를 주무르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저는 그런 며느리를 호부라 굳게 믿었고 동네방네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 남은 인생은 그저 행복만 할 것이라 굳게, 정말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남편의 목숨값이자 제 평생이 담긴 이 13억짜리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소름 끼치는 연극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 깨닫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마지막 말.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그 말이 제게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네 발로 기어가다시피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힘도 없어 손톱으로 문을 긁어 겨우 닫았습니다.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문 앞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침대까지 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문에 등을 기댄 채 저는 이불로 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어떻게 쫓아내지? 치매 있는 것처럼 하면 돼.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 그 세 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밤새도록 난도질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지독한 절망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아들이 뱃속으로 10달을 품고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워낸 내 아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제 젊은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훈이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유치원에서 재롱을 부리던 모습, 삐뚤빼뚤한 글씨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온 카네이션. 그 아이의 등록금을 벌기 위해 제 손목이 너덜너덜해지도록 밤낮 없이 주사기를 잡았습니다.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보건소 일이 끝나고도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작 돈 때문에, 이 낡은 아파트 때문에 제 어미를 정신병자로 몰아 요양원에 버릴 계획에 동참했단 말입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을까?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나? 평생을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나? 동료 간호사들에게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고 다녔던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이대로 심장이 멎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깟 13억 그냥 줘버리고 이 지옥 같은 순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을까? 밤새 흘린 눈물이 마르고 동이틀 무렵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축축해진 이불을 꽉 쥔 제 손등에 늙고 주름진 핏대가 시퍼렇게 솟아 있었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던 제 아들을 먹여 살리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순간 절망감으로 까맣게 타버렸던 제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저것들은 나를 그저 늙고 힘없고 자식 말이라면 껌벅 죽는 바보 같은 노인으로만 본 것입니다. 제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이 가정을 지켜왔는지 저것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저에게 며느리는 딸이었고 아들은 전부였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저 13억짜리 아파트와 나중에 그들이 차지할 적금 2억짜리 통장을 가진 늙은 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싶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이 멎고 지독한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감히 평생을 맑은 정신으로 환자들을 돌봤던 이 김숙자를 너희들 재산 때문에 정신병자로 만들려 해? 저는 방문에 기댄 몸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을 똑바로 뜨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습니다. 뼈마디가 쑤셨지만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웠다면 나는 너희를 내 인생에서 완벽하게 도려낼 계획을 세울 테니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잔인한 밤을 보냈고 동시에 제 남은 인생을 건 가장 차가운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그들이 버리려 했던 이 늙은 어미가 그들의 탐욕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배신을 확인한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어나 밥상을 차렸습니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단련된 정신력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는 내내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티를 내는 순간 저는 저것들의 계획대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늙은이가 되어버릴 테니까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며느리 최지연이 안방에서 나오며 하품을 쩍 하고는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13억짜리 집 앞에서
무슨 양심이냐며 제 아들을 닥달하던 그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명랑한 톤이었습니다. 응, 잘 잤지. 너희도 잘 잤니? 저도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속으로는 이 악기 같은 것이라는 말이 맴돌았지만 겉으로는 인자한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아들 박성훈도 뒤따라 나오며 태연하게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이따 저녁엔 산책이라도 하셔야겠어요. 알았어. 당신 말대로 해라며 제 인생을 요양원으로 밀어넣는 것에 동의했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완벽한 연기자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연기가 아니라 저를 이미 사람으로 보지 않기에 가능한 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속이 메스꺼웠지만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입맛이 없다고 하면 저것들은 분명 어머니가 입맛이 없으시다. 이것도 치매 초기 증상 중 하나다. 라고 자기들끼리 수군댈 것이 뻔했습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지만 저는 꿋꿋하게 아침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제 등 뒤로 출근 준비를 마친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 다녀오겠습니다. 저녁에 맛있는 거 사올게요. 며느리가 마지막까지 살갑게 소리쳤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싱크대 물을 세게 틀어놓고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제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불과 1년 전 저들은 저렇게 다정했습니다. 아니, 저것들의 연기에 저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이 13억짜리 텅 빈 아파트에 그야말로 버려졌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를 잃은 상실감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당에서 보건소 간호사로 일하며 정신없이 청춘을 보냈고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장만하며 노후를 꿈꿨는데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들 성훈이는 결혼해서 분가한 지 오래였고 며느리 지연이도 자기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이나 생신 때가 아니면 얼굴 한번 비추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3년 상을 치르는 내내 저는 이 넓은 집에서 혼자 울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1년 전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내가 뜬금없이 아들 내외가 케이크와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혼자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며느리 최지연이 제 손을 덥석 잡고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성훈 씨랑 저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무슨 결정? 제가 의아해서 묻자 며느리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저희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즘 어떤 자식들이, 그것도 며느리가 먼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나선단 말입니까? 아니다. 너희들 불편해. 나야 혼자 지내는 거 익숙해졌고 너희들 젊은 사람들이 왜 사서 고생을 하려고. 제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하자 며느리는 기어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도 안 계신데 어머니 혼자 이 넓은 집에서 적적하게 계시는 거 저희가 더는 못 보겠어요. 성훈 씨도 매일 밤 어머니 걱정에 잠도 못 자요. 며느리는 제 옆에 앉은 아들의 팔을 툭 쳤습니다. 아들 박성훈도 기다렸다는 듯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연이 말이 맞아요. 저도 아들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지연이 네가 불편하잖아.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제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하자 며느리는 제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제 꿈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엄마 정을 잘 모르고 자랐거든요. 어머니가 제 친정 엄마라고 생각하고 잘 모실게요. 네? 제발 저희가 효도할 기회를 주세요. 그 말에 지난 3년간 남편을 잃고 홀로 버텼던 서름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만 며느리를 껴안고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가. 며느리도 제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제게 보내준 딸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와의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휴브라 굳게 믿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 혈압을 체크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마다 비싼 경옥 꾸며 공진단을 지어다 바쳤습니다. 주말이면 어머니 고생하셨다며 제 어깨와 다리를 주물렀고 저녁이면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며 과일을 깎아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동네 친구들, 보건소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며느리 칭찬을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같은 효부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는지 몰라. 나는 정말 복받은 늙은이야. 친구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숙자, 넌 정말 좋겠다. 우리 며느리는 전화 한 통이 없는데 그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속에서 저는 제 노년이 완벽하게 보상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남편의 목숨값이자 제 평생이 담긴 이 13억짜리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소름 끼치는 연극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정말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해 보였던 행복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합가가 시작되고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을 무렵부터였습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연극의 1막이 끝나기라도 한 것처럼 며느리 최지연의 태도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제 혈압을 체크하던 아침 문안 인사는 사라졌고 퇴근 후에는 제 방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곧장 안방으로 직행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세요. 나는 다정한 목소리 대신 굳은 표정으로 식탁에 반찬 그릇을 탁 내려놓는 소리가 더 자주 들렸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저도 애써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 밖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겠지. 젊은 나이에 시어머니 모시느라 스트레스도 받을 거야. 저는 오히려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며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거실에도 잘 나가지 않고 텔레비전 소리도 줄였으며 반찬 투정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노력은 며느리의 태도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듯한 태도가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합가했을 때는 셋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던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는 안방에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오늘 피곤해서 방에서 간단히 먹을게요. 그렇게 시작된 분리된 식사는 점점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내가 아들 박성훈도 처음에는 엄마 혼자 드시게 하면 어떡하냐 며느리를 타박하는 듯 하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를 따라 안방으로 밥상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결국 이 넓은 집 식탁에는 남편이 떠났을 때처럼 다시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텅빈 식탁에서 홀로 밥을 삼키는 기분은 남편과 사별했을 때의 외로움과는 또 다른 종류의 비참함이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자식들이 뻔히 있는데도 저는 마치 쫓겨난 손님처럼 찬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서러웠습니다. 제가 밥을 먹는 동안 안방에서는 아들 내외의 웃음소리와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나들의 변화는 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야 남이라지만 제 뱃속으로 낳은 아들까지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 다녀오겠습니다. 나는 무미건조한 인사가 전부였고 퇴근 후에는 안방에 틀어박혀 며느리와 속닥거리기 바빴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오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라며 살갑게 묻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어도 마치 제가 그곳에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며느리는 친구와 거실에서 통화 중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가 워낙 커서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 몰라. 정말 미치겠어. 내가 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자고 했을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냥 늙은이랑 같이 사는 것도 힘든데 매일 눈앞에 어른거린다고 생각해봐. 숨이 턱턱 막혀. 우리 남편은 아직도 엄마 편 드는 것 같아서 더 짜증나. 며느리는 친구에게 저에 대한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어디 편하게 쉬지를 못해. 거실에서 TV 하나를 봐도 눈치 보이고, 아, 정말 불편해 죽겠어. 그냥 빨리 어떻게든, 아니야, 몰라. 끊어. 며느리는 무언가 더 끔찍한 말을 하려다 스스로 입을 막는 듯 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해 죽겠어. 늙은이, 눈치 보여?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들을 대신해 야근하고 돌아온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가, 혹시 내가 너희들 불편하게 하는 게 있니? 며느리는 현관에 신발을 벗다 말고 저를 확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알던 상냥한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희가 불편할까봐 혹시 내가 눈치가 없었나 해서. 아, 네. 불편하죠. 안 불편하겠어요? 며느리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할 만큼 했어요. 1년 가까이 모셨으면 됐잖아요. 저도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어머니 연금도 있으시고 적금도 있으시잖아요. 그냥 이 집 하시고 요양병원 좋은 데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요양병원이라고 했니? 왜요? 틀린 말 했어요? 어머니도 편하고 저희도 편하고 그게 뭐가 나빠요? 이 집 팔면 13억인데 그 돈이면 어머니 평생 VVIP 병실 쓰시고도 남아요. 저는 너무 놀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불과 1년 전 제 손을 잡고 울며 효도할 기회를 달라던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왜 그렇게 놀라세요? 요즘 다들 그렇게 해요.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알아서들 가시던데 어머니는 왜 저희한테 짐이 되려고 하세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나를 어머니로 본 게 아니었구나. 그저 이 13억짜리 아파트를 차지하기 위한 걸림돌, 짐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날의 대화 이후 저는 제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와 대화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들이 저를 쫓아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엿듣게 된 것입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 다음 날 아침, 아들 박성훈과 며느리 최지연은 어젯밤 제 손으로 목 졸라 죽이고 싶었던 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태연하게 출근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그들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며 소외시켰다면 이제는 마치 관찰 대상을 대하듯
저를 힐끔거렸습니다. 저것들의 치밀한 연극 2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제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이 안방에서 나오더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은 뭐 챙겨 드셨어요?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낮에 남은 생선 구워서 김치랑 대충 먹었지. 아, 생선 드셨구나. 맛있으셨어요? 그냥 그렇지. 뭐,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뒤로 별말 없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그리고 약 1시간쯤 지났을까? 며느리가 물 한 잔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아까 점심 뭐 드셨다고 하셨죠? 아이고, 이놈의 정신머리, 제가 깜빡했네요. 저는 며느리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들이 깜빡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속삭였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생선 구웠다고 했잖니.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방금 전과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과장된 몸짓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아까는 저한테 분명히 김치찌개 끓여 드셨다고 했잖아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찌개 냄비에 손도 댄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 김치찌개라고 했니? 나는 생선 구웠다. 어머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아까 분명히 여보, 며느리가 안방을 향해 소리치자 아들 박성훈이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여보, 어떻게? 어머니가 방금 저한테 점심에 생선 드셨다고 하세요. 아까 우리한테는 분명히 김치찌개 드셨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너까지 동조하지는 말아다오. 하지만 아들은 곤란하다는 듯이 그러나 단호하게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맞아요. 아까 저한테도 분명히 김치찌개 드셨다고 하셨어요.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사람이 완벽하게 입을 맞추고 저를 기억상 실증 환자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뱃속으로 낳은 자식과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가 합심하여 제 기억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피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것들이 감히 라고 소리치며 며느리의 뺨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순간 저들의 계획에 완벽하게 말려드는 것입니다. 저들은 제가 화를 내는 것마저 요즘 성격이 예민해지셨다며 치매의 증거로 삼을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고 최대한 혼란스럽고 기력이 없는 노인처럼 연기해야 했습니다. 내가 그랬나? 이상하다. 오늘 찌개는 냄새도 못 맡았는데 내가 잠깐 헛것을 봤나?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저는 힘없이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와 아들이 동시에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쩐이다. 내가 오늘 낮에 깜빡 졸면서 꿈이라도 꾼 모양이다. 피곤하네. 나 먼저 들어갈란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는 신용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제 뒤통수에 대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봤지? 저거 확실해. 본인이 방금 한 말도 기억 못하시. 심각한 것 같은데 내일 당장 병원을. 그날 이후 저것들의 치매 만들기 작전은 더욱 노골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차키 못 보셨어요? 아침부터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며느리가 온 집안을 뒤지는 신용을 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내가
네 차 키를 왜 만지니? 난 본 적도 없다. 이상하다. 분명히 어젯밤에 여기 식탁 위에 뒀는데 혹시 어머니가 청소하시다가 어디다 두신 거 아니에요? 나는 식탁만 닦았지 차 키는 손도 안 댔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으로 휙 들어가더니 제 방 서랍장 위 제가 매일같이 보는 낡은 앨범 밑에서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어머니 방에서 이게 왜 나와요? 저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저 키 만진 적도 없는데 네가 지금 저기다 넣은 거 아니니? 제가 의심의 눈초리로 쏘아보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저를 의심하세요? 지금 어머니가 물건 감춰두시고 저한테 도둑 누명 씌우시는 거예요. 여보, 이리 좀 와봐. 열흘 박성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 씨 차 키가 왜 엄마 방 앨범 밑에 있어요? 나는 몰라. 나는 정말 만진 적이 없어. 엄마, 자꾸 이러시면 저희가 정말 무서워요. 물건을 숨겨두시고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이러다 나중엔 불이라도 내시면 어떡해요? 며느리가 울며 불며 저를 정신병자 취급했습니다. 엄마, 안 되겠어요. 저랑 지연 씨가 병원 한번 알아볼게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병원, 그날 밤 엿들었던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저것들은 저를 병원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명분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쳐도 저 두 사람이 입을 맞추면 저는 기억을 잃고 물건이나 숨기는 이상한 노인네가 될 뿐이었습니다. 아니다. 병원은 무슨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그랬나 보다. 미안하다. 아가, 내가 정말 치매라도 오려나. 저는 결국 저들의 각본대로 스스로 치매를 의심하는 노인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입으로 치매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며느리와 아들의 눈빛이 교활하게 빛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차키 자작극 사건 이후 저는 제 집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것들은 이제 대놓고 저를 환자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엌에서 칼이라도 들면 며느리 최지연은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러다 다치시면 어떡해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제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으면 아들 박성훈이 엄마 번호 기억나세요? 제가 열어드릴까요? 라며 은근히 저를 무시했습니다. 하루는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가 달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죠? 무슨 요일이에요? 10월 15일 수요일이잖니. 제가 또박또박 대답하자 며느리는 30분쯤 뒤에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제게 다가와 또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점심에 복지관 가시는 날이죠? 수요일이잖아요. 오늘은 수요일 맞는데 복지관은 목요일에 간단다. 어머, 그러셨나? 아이고, 제 정신 좀 봐. 며느리는 자기 머리를 툭툭 치며 안방으로 들어갔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것이 저의 날짜 감각과 기억력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것을. 30년 넘게 환자들의 차트를 관리하고 단 하루의 오차도 없이 약을 조제했던 이 김숙자의 기억력을 감히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이대로 저것들의 각본에 놀아나다가는 정말 병원으로 끌려가 치매 환자 낙인이 찍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들의 거짓말을 뒤집을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들이 제 앞에서 연기하는 걱정하는 자식의 가면을 벗겨낼 범죄를 모의하는 순간의 증거 말입니다. 그날부터 저는 제 낡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평생 전화나 받고 문자나 보내던 기계였지만 인터넷을 뒤져가며 녹음 기능 사용법을 밤새 익혔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걸 배우게 될 줄은 몰랐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자꾸만 다른 버튼이 눌러졌지만 수십 번의 연습 끝에 화면을 켜지 않고도 녹음 버튼을 누르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주말이라 기분이 좋은지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먼저 들어가 자겠다며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문을 닫는 척하며 문고리에 제 외투를 걸어두어 문이 완벽히 닫히지 않게 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틈을 만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눕는 신용을 하며 베개 밑에 숨겨둔 스마트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발, 제발, 무슨 얘기라도 해다오. 아, 피곤하다. 언제까지 저 늙은이 시중 들어야 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본색이 드러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조금만 참아. 당신 계획대로 다 잘 되고 있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당신 계획, 역시 이 모든 것은 며느리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오늘 아침에도 날짜 물어보니까 귀신같이 마치잖아. 생각보다 정정하신 거 아니야? 이러다 병원 가서 정상이라고 나오면 어떡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봤어. 아들이 며느리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병원 가서 의사한테는 우리가 그동안 모아둔 증거를 보여줄 거야. 당신이 적어둔 거 있잖아. 김치찌개 사건이랑 차키 숨긴 거. 기가 막혔습니다. 저것들은 저를 속이기 위해 벌인 자작극을 증거랍시고 차곡차곡 기록까지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걸로 되겠어? 의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것만 내미는 게 아니지. 아들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신다. 날짜 감각도 없으시고 특히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화를 잘 내신다고 말할 거야. 지난번에 당신한테 막 소리 지르려고 했었잖아. 그것도 치매 증상이래. 폭력성. 제가 차마 화를 내지 못하고 참았던 그 순간조차 저것들에게는 폭력성이라는 증거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정말? 그럼 확실하겠네?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껏 들떴습니다. 그럼 의사들도 가족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진술하는데 안 믿을 리 없어. 게다가 연세가 70이 넘으셨잖아. 딱 그럴 나이지. 보호자가 둘이나 확신하는데 아 다행이다. 그럼 병원은 언제 가? 빨리 해치워버리자.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그 말을 해다오. 내가 예약 잡아놨어.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준 교수라고 그 분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2시 분당 서울대병원. 어머, 잘했어, 여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그럼 그날 진단 딱 받고 바로 요양원? 아니, 진단받고 바로는 안 돼. 그럼 너무 속보이잖아. 며칠 정도 우리가 더 모시는 척하다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보내야지. 아들은 며느리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효자 코스프레를 놓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역시 당신 똑똑해. 그럼 그때까지만 참으면 이 집도 우리 적금도. 적금?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만기 다가오는 적금 2억짜리 있잖아. 그것도 치매 진단받으면 우리가 관리해야지. 후견인 신청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대. 치매 환자가 무슨 돈 관리를 해. 저것들은 제 집뿐만 아니라 제가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피 같은 적금 2억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정지시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것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는 날짜와 시간, 병원과 의사 이름까지
정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 전 재산을 빼앗을 계획까지 완벽하게 세워두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제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분당 서울대병원. 그 날짜와 시간이 제 뇌리에 낙인처럼 찍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음된 내용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제 아들 박성훈과 며느리 최지연이 저를 어떻게 정신병자로 만들고 제 전 재산을 빼앗을지 모의하는 그 끔찍한 목소리들을,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저는 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이전과 다른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지만 아직은 버티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들의 시험에 일부러 한두 번 틀려주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어제 저녁이라 글쎄다. 기억이 잘 안 나네. 제가 머리를 긁적이며 중얼거리면 며느리와 아들은 제 뒤에서 몰래 눈빛을 교환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것들은 자기들의 계략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이 늙은 어미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믿어라. 너희가 방심할수록 나의 칼날은 더 날카로워질 테니. 저는 저들이 예약한 화요일로 오기 전에 저 역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이 아무리 악독하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치밀한 계획을 혼자 세웠을 리가 없었습니다. 법적인 문제, 후견인 제도까지 꿰고 있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분명 배후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조종하며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배후의 정체는 생각보다 허무하게 밝혀졌습니다. 화요일을 이틀 앞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아들은 사업상 약속이 있다며 일찍 나갔고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짐을 싸는 척하며 언제든 녹음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며느리의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머 엄마,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 즉 저의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자마자 거실 창문을 닫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방문 틈새에 귀를 바짝 대고 있었습니다. 응, 엄마, 나 지금 혼자 있어. 어머니, 방에 계시지. 주무시나 봐. 그래, 잘 됐다. 얘기는 다 됐어? 내 서방은 확실히 넘어온 거고. 사돈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아들 결혼식 날 우리 딸 잘 부탁드린다 며 제 손을 잡고 수줍게 웃던, 참하고 인자해 보이던 바로 그 사돈이었습니다. 아, 몰라. 성훈 씨도 처음엔 엄마 하더니 이젠 뭐 자기가 더 안달난 것 같아. 그럼 그래야지. 남자가 배포가 있어야 큰일을 하지. 13억짜리 집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엄마 타령하는 게 그게 제정신이니? 제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이 모든 계략을 뒤에서 지시하고 부추긴 것은 바로 사돈,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엄마 나 요즘 자꾸 마음에 걸려. 진짜 이래도 되는 건가 싶고 며느리가 뜻밖의 나약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 순간 사돈의 목소리가 불호령처럼 떨어졌습니다. 최지연, 너 지금 정신 나갔어? 다 된 밥에 코 빠뜨릴 일 있어? 너 지금 그 소리 하려고 나한테 전화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어머니 얼굴 보면 좀, 얼굴은 무슨 얼굴? 내 인생 불쌍하지도 않니? 결혼 8년 동안 애도 없이 그놈의 회사 뒷바라지나 하고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내 시어미는 앞으로 20년은 끄떡없겠다. 20년 뒤에 그 집 물려받으면 넌 환갑이야. 환갑. 사돈은 제 며느리를 거침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엄마가 방여사 얘기도 해줬잖아. 걔도 그렇게 해서 시어미 요양원 싹 보내고 지금 그 집에서 2다리 뻗고 잘 살고 있어. 아무도 의심 안 해. 다들 효부 났다고 칭찬하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아? 방여사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습적인 수법이었습니다. 이미 성공 사례까지 공유하며 제 며느리를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도 병원에서 만약 정상이라고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했지. 너랑 네 서방이 입을 딱 맞추고 일관되게 이상하다고 밀어붙여야 돼. 의사들도 가족 말 믿어. 특히 내 시어미처럼 늙은 사람들은 치매가 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고. 그 늙은이 말보다 보호자 2사람 말을 믿지. 사돈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병원 갔다가 진단서 나오면 바로 아니다. 성훈이 말대로 며칠 뜸들이는 게 낫겠다. 괜히 서두르다 일 그르치지 말고 아무튼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네 인생 바꿀 마지막 기회야. 알았어, 엄마. 알긴 뭘 알아. 13억짜리 집 앞에서 무슨 놈의 양심 타령이야. 양심, 그깟 양심이 네 노후 보장해줘? 멍청한 소리 작작하고 시키는 대로 해. 에이. 사돈은 마지막까지 며느리를 닥달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저를 쫓아낼 계획을 세운 것은 며느리가 맞았지만 그 계획의 설계자, 그 배후의 조종자는 바로 사돈이었습니다. 심지어 성공 사례까지 들어가며 제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양심마저 짓밟아 버렸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원망스러운 것을 넘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한 가족이 다른 한 가족의 재산을 통째로 집어삼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늙고 힘없는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13억짜리 집 앞에서 무슨 양심이냐고? 사돈의 그 말이 제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당신들이 돈 때문에 양심을 버렸다면 나도 내 재산과 내 남은 인생을 지키기 위해 자식이라는 마지막 정마저 버려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돈과의 통화가 끊기고 저는 한동안 제 방문에 귀를 댄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지연이 주도하고 사돈이 설계하며 제 아들 박성훈이 동조한 제 전 재산을 노린 이 끔찍한 범죄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가 한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친정 어머니에게까지 독촉을 받으니 그나마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마저 사라진 듯 했습니다. 아, 머리 아파. 한참 만에 며느리가 신경질적인 한숨을 내쉬더니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소파 위로 아무렇게나 툭 던져두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물을 따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지금이었습니다. 저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쿵쿵. 제 심장이 발소리라도 되는 것처럼 거실 전체를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발 며느리가 부엌에서 나오지 않기만을 바라며 저는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가 던져둔 스마트폰 화면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면 위로 방금 도착한 새로운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우리 엄마 사돈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그 메시지 내용을 훔쳐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안부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돈이 며느리에게 보낸 행동 지침이자 저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범죄 계획서였습니다. 지연아, 정신 똑바로 차려. 이게 너랑 성훈 씨가 사는 길이야. 괜히 마음 약해져서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화요일 병원 가기 전에 준비할 서류 목록 정리해서 보낸다. 파일, 병원 재출용 증상 기록, HWP. 네가 그동안 적어둔 거랑 내가 추가한 거 합쳐놨으니
병원 가기 전에 너랑 네 서방이랑 입 맞춰. 그리고 내가 알아본 요양시설 3군데 리스트도 보낸다. 링크, 분당 용인 VVIP 요양병원 실버타운 비교 A급 시설로만 골랐으니 진단서 나오는 거 봐서 제일 비싸고 좋은 데로 보내. 그래야 나중에 남들이 봐도 우리가 돈 아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시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보낸 줄 알지.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적금 2억짜리 만기일 정확히 확인해 놔. 그거 은행 어디 건지도 나중에 후견인 신청해서 법원에 재산 목록 제출할 때 그 2억 빠뜨리면 안 돼. 13억 집이랑 2억 현금 그거 다 너희 거야. 알았지? 저는 그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지시하는 명백한 물증이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증상 기록 파일에 제가 감금될 요양병원 비교 링크에 그리고 제가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피땀 흘려 모은 만기 2억짜리 적금 통장까지 저들은 이미 제 모든 재산 목록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사도는 제 며느리가 망설일까봐 아예 도망칠 구멍이 없도록 쐐기를 박고 있었습니다. 13억짜리 집뿐만 아니라 제 마지막 남은 노후 자금인 2억 현금까지 제 전 재산을 법원의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가로채고 저를 완벽한 금치산자이자 식물인간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아, 속 터져. 정말 그때 며느리가 부엌에서 물컵을 들고 나오며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쏜살같이 제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문에 등을 기댄 채 방금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한 그 잔인한 메시지들을 되뇌었습니다. 증상 기록 HWP 적금 2억. 저들은 이미 제가 들어갈 무덤을 파놓고 그 무덤의 가격표까지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관 속에 들어갈 부장품 적금 2억까지 탐내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저에게도 반격할 시간이 이틀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들의 병원 예약 시간이 바로 저의 D-Day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손바닥을 주먹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래, 당신들 계획대로 해. 마음껏 떠들어. 하지만 당신들이 그 병원에 가는 날 당신들이 마주하게 될 것은 치매 진단을 받을 늙은 어미가 아니라 당신들의 탐욕스러운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게 될 바로 그 순간일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전화기 속 단 한 사람, 제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앉아 스마트폰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단 하나의 이름을 정확히 찾아 눌렀습니다. 제 유일한 친구이자 구청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다 은퇴한 오미숙이었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숙자야. 이 밤에 웬일이야? 수화기 너머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동안 억눌렀던 설움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미수가 나 좀 만나줘. 내일 당장 너한테만 해줄 얘기가 있어.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너 무슨 일 있구나. 목소리가 왜 그래. 알았어.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늘 가던 중앙공원 앞에서 보자. 미숙이는 제 상태를 직감하고는 더 묻지 않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복지관에 서류 낼 게 있다고 둘러대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던 미숙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기겁을 했습니다. 김숙자, 너 꼴이 왜 이래? 밤새 한숨도 못 잤어? 얼굴이 반쪽이 됐네. 저는 벤치에 앉자마자 지난 며칠간 겪었던 지옥 같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 13억짜리 집과 적금 2억을 가로채려 한다는 것. 내일 모레 저를 정신병원에 끌고 가려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배우에 사돈이 있다는 것까지. 이런 개. 미숙이는 교양 있는 공무원 출신답지 않게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천하의 개만도 못한 것들. 멀쩡한 사람을 생으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해? 그것도 내 뱃속으로 낳은 아들놈이 동조를 해? 미숙아, 나 어떡하면 좋아. 당장 내일 모레가 병원 가는 날이야.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증거 있어? 걔들이 그런 말 한 증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안방에서 녹음했던 파일과 사돈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었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난 미숙이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숙자야, 이건 단순한 고부 갈등, 재산 싸움이 아니야. 명백한 사기죄, 존속 협박죄야. 이건 법적으로 가야 돼. 법? 그래. 당장 변호사 만나자. 내가 아는 사람 있어. 구청 법률 자문하던 사람인데 아주 똑부러지고 믿을 만한 양반이야. 이진우 변호사라고. 내가 지금 당장 연락할게. 미숙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고 우리는 30분 뒤 판교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이진우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이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단 한 번도 표정 변화 없이 녹음 파일까지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그것도 어머님을 금치산자 현행 피성년후 견인로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재산을 가로채려는 아주 질 나쁜 범죄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장 내일이 병원 가는 날인데 병원 가셔야 합니다. 이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와 미숙이 모두 놀랐습니다. 네, 그걸 왜 가요? 가면 당장. 아닙니다. 어머님, 병원에 가셔서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것을 그 의사 앞에서 똑똑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버셔야 합니다. 시간이라면 아드님과 며느님은 어머님이 내일 당장 치매 진단을 받을 거라 예상하고 있겠죠. 하지만 의사는 바보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진만 해봐도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럼 분명 정밀검사, MRI 등을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검사 일정을 최대한 뒤로 미루면서 시간을 버는 겁니다. 시 변호사는 제게 명확한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어머님은 어머님 재산을 완벽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시패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들이 노리는 그 13억짜리 아파트를 당장 처분하시는 겁니다. 10을 팔라고요? 네, 금매로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의 적금 2억도 당장 해지해서 다른 안전한 계좌로 옮기십시오. 저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기 전에 저들이 빼앗아갈 재산 자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변호사의 말은 차가웠지만 명쾌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저는 아들 내외의 차를 타고 분당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연기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의사 선생님이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엄마,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저희가 대신 말해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2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김민준 교수라는 의사가 저와 아들 내외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어머님이 기억력 저하와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적어주셨네요. 어머님, 오늘이 며칠인지 아시겠어요?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2시 3분이네요.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의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대통령 이름은 아시고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입니다. 거기서
7을 더 빼면 86이고요. 의사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들 내외를 쳐다봤습니다. 보호자분들, 지금 봐서는 인지 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으신데요. 그러자 며느리 최지연이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밖에서는 멀쩡하신 척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정말 심각하세요. 어제는 점심에 드신 걸 저녁에 물어보니까 김치찌개랑 생선을 헷갈려 하시고 아들 박성훈도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며칠 전에는 제 아내 차키를 어머니 방 앨범 밑에 숨겨두시고는 기억을 못 하셨어요. 요즘엔 화도 부쩍 느셔서 저희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두 사람이 쉴 새 없이 저를 기억을 조작하고 물건을 숨기는 폭력적인 노인으로 몰아갔습니다. 모든 거짓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저는 조용히 의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네 어머님, 말씀하세요. 저 두 사람이 지금 하는 말 전부 거짓말입니다. 네, 저는 차키를 숨긴 적도 음식을 헷갈린 적도 없습니다. 저 두 사람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없는 사실을 지어내고 있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까지 저희를, 보호자분들,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의사가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그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말씀은 가족분들이 어머님을 일부러 치매 환자로 몰고 있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제 집과 적금을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진료실 안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적인 검사만 진행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단순한 의학적 문제가 아니군요. 정밀 검사를 위해 MRI와 신경심리 검사를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날짜는 2주 뒤로 잡아드릴게요. 그때 다시 뵙죠. 의사는 2주라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와 변호사가 원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차 안은 지옥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들 박성훈과 며느리 최지연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릴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앞에서 제가 전부 거짓말입니다. 라고 선언했을 때 두 사람의 표정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계략이 늙은 어미의 정면 돌파 한 방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다 아시는 것 같아. 의사 앞에서 그게 무슨 망신이야. 조용히 해. 2주 뒤에 정밀 검사 잡혔잖아. 그때까진 어떻게든 아들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제 저를 치매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범죄를 알고 있는 목격자이자 시한 폭탄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와 이진우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2주 벌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속도전입니다. 변호사의 답장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2주, 저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14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저는 이 집을 처분하고 적금을 해지하고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저 두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저를 감시할 텐데 13억짜리 아파트를 저들 몰래 파는 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고민에 빠져 있던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안방에서 한바탕 싸움을 벌인 듯한 아들 내외가 퉁퉁 부은 얼굴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바람 좀 쐬고 와야겠어요. 바람, 네. 지연 씨가 이번 일로 충격을 많이 받아서 저기 친구 부부랑 베트남에 6박 7일로 미리 잡아뒀던 거라 취소도 안 되고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6박 7일 하늘이 먼저 간 제 남편이 저를 돕고 있었습니다. 저것들이 스스로 제게 6박 7일이라는 완벽한 반격의 시간을 선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지만 겉으로는 애써 서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내 칠순인 건 알고 있니?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저것들은 제 칠순 생일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 어머니, 그러네요. 어떻게? 근데 성훈 씨 말대로 이건 취소 수수료가 너무. 며느리가 난처한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누가 칠순 잔치 같은 거 해요? 그냥 친한 분들이랑 식사나 하세요. 저희가 돌아와서 용돈 두둑이 챙겨드릴게요. 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는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제 칠순 생일날 저것들은 베트남에서 휴가를 즐길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오렴. 아주 푹 쉬다 오너라. 너희가 돌아왔을 때 이 어미가 준비한 칠순 선물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깨닫게 될 테니. 토요일 아침 아들 내외는 보란듯이 큰 캐리어를 끌고 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어머니, 집 잘 지키고 계세요. 2주 뒤에 병원도 가셔야 하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저를 감시 대상 취급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여행 잘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완벽한 고요함에 휩싸이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치매를 연기하는 늙은 어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이진우 변호사의 조언대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저 분당동 101동 김숙자입니다. 제 집 오늘 당장 급매로 내놓겠습니다. 13억? 아니요, 12억? 집 2억에 내놓을 테니 이번 주 안에 잔금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부동산 사장이 놀랐지만 1억이나 싼 급매물에 즉시 움직였습니다. 오전 11시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2억을 망설임 없이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가 알려준 저것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제3의 안전 금고와 새 통장으로 모든 돈을 분산 이체시켰습니다. 화요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현금 부자 한 분이 12억 즉시 입금 가능하답니다. 수요일 저는 이사업체를 불렀습니다. 제 짐만 뺄 겁니다. 이 방에 있는 아들 내외 짐은 전부 창고로 빼주세요. 3개월짜리 단기 창고로. 목요일 저는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이 아수라장을 떠나 조용히 혼자 살 수 있는 20평짜리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가격은 3억.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제 칠순 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12억 잔금을 받아 3억짜리 새집 잔금을 치렀습니다. 30년간 살았던 이 집에서 제 짐이 모두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제 낡은 간호사복, 그리고 몇 벌의 옷,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텅 빈 거실을 바라보며 저는 이 집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웠다. 이제 너는 더 좋은 주인을 만나려. 다음 날, 토요일, 제 71번째 칠순 생일날이었습니다. 저는 낯선 동네의 아파트에서 홀로 눈을 떴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오미숙. 문 열어. 이년아. 문을 열자 제 친구 미숙이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김숙자, 칠순 축하한다. 이년아, 칠순 잔치를 이사로 때우는 년은 네가 처음일 거다. 미숙이는 저를 껴안고 제 등을 퍽퍽 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미숙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둘이서 작은 식탁에 앉아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숙자아, 소원 빌어. 그리고 불어.
네 인생 이막, 이제 시작이야. 저는 눈을 감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제 뱃속으로 낳은 아들과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는 지금쯤 베트남 해변에서 칵테일을 마시고 있겠지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들은 제 칠순 잔치를 잊었지만 저는 제 칠순날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선물로 되찾았으니까요. 제 71번째 칠순 생일은 친구 오미숙이 사온 작은 케이크 하나로 조용히,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게 지나갔습니다. 아들 내외가 베트남으로 떠난 지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에서 짐 정리를 하며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따뜻한 가을 햇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일요일 오후 4시, 모든 폭풍이 시작될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자 곧바로 제 아들 박성훈의 이름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댄 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경악에 찬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귀가 아프다는 듯이 수화기를 살짝 떼었다가 가장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성훈이구나. 여행은 잘 다녀왔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흥분했어? 엄마,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하실 때가 아니에요. 집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웬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짐을 옮기고 있어요. 도둑이 든 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들은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호들갑 떨 것 같다. 도둑 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마 그 집 말이니?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가장 또렷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거 팔았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1초, 2초, 3초. 아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엄마, 귀가 먹었니? 팔았다고. 12억에 무슨 누구 마음대로 저희랑 상의도 없이. 그때 수화기를 거칠게 빼앗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 최지연의 찢어지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집을 팔아요? 노망 나셨어요? 미치셨어요? 미치다니.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정신은 내가 지금 너희들보다 훨씬 말짱하지. 내 집 내가 파는데 너희들 상의를 받을 필요가 있었나? 그럼 저희 짐은 다 어디 갔어요? 저희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내 짐,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짐은 창고에 고이 맡겨놨다. 3개월치 보관료도 미리 내뒀으니 주소는 문자로 보내줄게. 걱정 말고 찾아가렴. 너희가 살 집은 당연히 너희가 알아서 구해야지. 어머니, 며느리가 악을 쓰려던 순간 아들이 다시 전화를 빼앗은 듯 했습니다. 어네, 너른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저희한테 말도 없이. 뭘 잘못했냐고. 저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내 칠순 생일에 맞춰서 6박 7일로 여행까지 떠나신 분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니? 엄마, 그건 지연이가 몸이 안 좋아서 시끄럽다. 저는 아들의 변명을 단칼에 잘랐습니다. 너희가 그 더러운 안방에서 속삭였던 말, 내가 다 들었다. 어떻게 쫓아내지? 라고 했지. 아주 정겹더구나. 전화기 너머로 두 사람의 숨이 멎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나를 치매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요양원에 쳐넣으려고 했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엄마,
그게 아니, 오해예요. 엄마, 오해. 오해가 아주 구체적이 더구나.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 분당 서울대병원 김민준 교수, 내가 틀린 말이라도 했니? 네. 제 입에서 정확한 날짜와 병원, 의사의 이름이 나오자 아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는 짐승 같은 신음소리만 내뱉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어떻게, 내가, 내 어미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하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야. 너희 같은 애송이들 잔꾸에 내가 속절없이 당할 줄 알았어. 엄마, 잘못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건 다 지연이가 시켜서. 아들은 마지막 순간에 비겁하게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성훈 씨가 먼저. 두 사람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싸우는 소리가 수화기를 뚫고 나왔습니다. 저는 그 추악한 광경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그들의 싸움을 중단시켰습니다. 둘 다 그만해. 너희 둘 다 똑같은 것들이야. 그리고 너, 최지연. 제가 며느리를 지목하자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멈칫했습니다. 내 친정어미가 아주 가관이 더구나. 13억 집 앞에서 무슨 양심이냐고 했지? 박 여사 얘기도 아주 잘 들었다. 너희가 통화하는 거 내가 똑똑히 녹음해뒀어. 내 적금 2억까지 빼먹으라고 가르치던 내 엄마 목소리 아주 생생하게. 그 말을 끝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두 사람의 통곡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싹싹 빌게요. 네, 갈 곳이 없다고?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제 마지막 선고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내려던 그 요양원, 그곳이 바로 내가 갈 곳 없던 곳 아니었니? 엄마, 제발 아들이잖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평생 잘할게요. 기회는 너희가 걷어찼지. 너희는 나를 가족으로 본 게 아니라 그저 13억짜리 아파트와 2억짜리 적금 통장으로 봤을 뿐이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남편의 숨결이 묻은 그 집에서 너희 같은 짐승들하고 단 하루도 더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다 정리한 거다. 엄마, 제발 끊지 마세요. 엄마, 이제 끝이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내 눈앞에도 나타나지 마.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며느리도 아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전화벨이 미친 듯이 다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며느리에게서 낯선 번호로. 저는 그 시끄러운 소리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제 스마트폰의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조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새집 베란다로 나가 맑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제 인생을 갉아먹던 암덩어리를 도려낸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저는 며칠간 모든 연락을 차단한 채 새집에서의 첫 주를 보냈습니다. 지독했던 불면증이 사라졌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던 밥맛도 돌아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친구 오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숙이의 목소리는 잔뜩 흥분해 있었습니다. 숙자야, 너 지금 난리 난 거 알아? 무슨 난리? 내 아들놈 회사, 그리고 내 며느리 친정. 미숙이는 동네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며 그 후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아들 박성우는 회사에서 홀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로 소문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그걸로 승진에도 득을 봤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가 팔리고 짐이 창고로 빠지는 과정에서 그 아파트의 새 주인이 이웃들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된 것입니다. 원래 사시던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가 요양원 보내려고 해서 급하게 집 팔고 나가셨다더라. 그 소문이 돌고 돌아 하필이면
아들 회사 동료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효자의 가면을 쓴 아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어떻게 13억 때문에 어미를 정신병자로 만드냐, 인간도 아니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아들은 회사 이미지 실추 및 비윤리적 행위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팀장 자리에서도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회사는커녕 제 앞가림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 최지연의 말로는 더 비참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며느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정, 즉 사돈의 집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략을 설계했던 사돈은 일이 틀어지고 딸이 빈털터리가 되자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멍청한 년, 그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 꼴로 와, 이가 나까지 끌어들일 셈이야. 당장 안 꺼져. 13억 집 앞에서 양심 찾지 말랐던 그 사돈이 이제는 제 딸에게 멍청한 년이라며 악을 쓰고 내쫓은 것입니다. 결국 며느리는 친정에서도 쫓겨나 이 친구 저 친구 집을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날 저는 씁쓸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이 거둔 것뿐입니다. 인과응보. 그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새집 우편함에 낯선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습니다. 제 아들의 필체였습니다. 이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아마 미숙이를 통해 알아낸 모양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지연이와도 헤어졌습니다.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제가 정말 부끄럽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회사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겠지요. 엄마,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 올림. 저는 그 편지를 읽고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30년 넘게 키운 아들입니다. 가슴 한편이 아려왔지만 그 편지의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평생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랍을 닫고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친구 미숙이의 손에 이끌려 동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평생 환자들만 돌보느라 배우지 못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하얀 화선지에 먹물이 번지는 것을 보며 제 마음의 얼룩도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굳었던 어깨를 풀기 위해 요가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자세가 정말 좋으세요. 라는 말에 칠순의 나이에도 소녀처럼 웃음이 났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9억이라는 돈, 그 돈은 저를 요양원이 아닌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미숙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고 내년 봄에는 남편과 약속했던 유럽 여행을 혼자라도 떠나볼 생각입니다. 저들이 저를 가두려 했던 VVIP 요양병실보다 지금 제가 누리는 이 자유가 1000만 배는 더 값지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칠순. 저는 제 칠순날 자식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김숙자라는 제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70년이나 걸렸지만 이제야 비로소 오직 나를 위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특히 저와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계실 어머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칠순이면 여든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자식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의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